네, 체계 이론에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의 세 번째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피드백이라 하는 것은 시스템 내부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정보의 순환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다고 했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은 시스템의 변화를 증폭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변화를 억제시키는 영향을 주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드백의 중요성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체계 이론에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좀 알아보자면, 체계 이론은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 개인을 속해 있는 가족, 친구, 직장, 지역사회, 여러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체계 이론에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피드백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입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연결에서의 어떠한 그 네트워크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체계 이론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고 구조에 관한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데 구조 기능론이라 하는 것은 자,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전체 사회의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설명의 이론입니다. 19세기에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발전했고 드류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드류켐은 파슨즈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주요 이론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기능주의적인 사회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조 기능론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념을 보게 되면 사회적 구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패턴을 의미를 찾는 것인데 가족, 교육, 경제, 정치 이런 주요 기관들을 포함해서 각각의 특정되어져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인 기능, 사회적인 자,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회 각 분야의 전체 사회 안전성과 지속을 위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각 구성원 요소마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교육 제도는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의 규범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제도는 예, 우리가 뭐 유치원은 뭐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배경에 있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이제 최초의 사회화 교육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정규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전에 우리는 이제 뭐 조기 교육으로 해서 유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지침이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이렇게 기능주의적인 요소 중에 특정 학교에서의 특별한 교육들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아미노라고 해서 드리켐에 따르면 아미노는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서 발생되는 혼란 상태를 정의하는데 하나의 단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르 연대적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이렇게 연대가 약해지거나 사회 구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하는 게 아미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이 혼란, 무정부 상태에서는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부적으로 뭐예요?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미노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미노 상태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침을 잃고 혼란과 고립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피폐해지고 정부가 무정부인 상태를 우리가 아미노라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어, 어떠한 사회가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요런 상태로 가는 것은 금세 빠져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도덕의 어떠한 가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떠한 그 나라의 발전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 아미노는 굉장히 뭐예요? 드르켐이 이야기했을 때는 규범이 붕괴가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태 이런 것을 어, 정의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막 연대의 어떠한 통합적인 연대를 많이 하죠. 연대라는 건 뭐 우리가 그 흑백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요. 서로 이 집단이 만났을 때 연대하거나 또 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뭐예요? 연대하거나 이런 구분으로 지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 연대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연대가 있고, 네, 기계적 연대가 있고 또는 유기적인 연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인 집단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유사한 가치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믿음과 가치라고 하면 뭐예요? 종교적인 부분이 있겠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 사람들만의 어떠한 믿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세 뭐 말을 했을 때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천주교의 그런 공유 믿음이 있겠죠. 불교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또 뭐예요? 조금 더 유화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유기적인 연대는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에서 발생이 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기반을 하고 있다. 자,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랑 이 사람이랑 코드가 맞냐. 예, 그래서 서로 뭐예요? 이익이 되는 집단.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삶에 있어서 좀 좋게 삶의 질을 높이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거를 이제 유기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다섯 번째 주요 개념에서는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각 사회의 구조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 집단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법의 체계가 사회 규범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법 체계 안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누구나 이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횡단보도에 가운데는 네, 우리가 이제 황색 불이라고 하죠. 여기는 초록색, 자, 초록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이 되죠. 자, 보통 우리는 이제 약속을 정하죠. 자, 우리가, 차들이 막 줄지어서, 뭐, 이렇게 줄지어서, 차들이, 이쪽 방향으로 막 가고, 자, 이쪽 방향으로 가고, 뭐, 이쪽에서 뭐, 이쪽 방향으로 온다고 합시다. 자, 신호등을 보고, 자, 이게 횡단보도가 있다라고 하면, 횡단보도는 사람을 위한 예,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 법체계에서 이런 규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지나갈 때는 당연히 이 빨간색이 켜져야 차가 멈추겠죠. 근데 이런 거를 약속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빨간불에도 휙휙 지나가고, 초록불에도 휙휙 지나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가다가, 예, 빨간불이면 당연히 차들이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인데도 간다라고 하면 나는 이 길을 굉장히 뭐예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안전하게 나의 보행에, 예,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런 약속을 이 차들은 알고 서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무질서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종 뭐예요? 구조와 기능 관계에 있어서 예,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을 법체계에서 만들어줘서 사회의 규범, 누구나 똑같이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구조 기능주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기능주의 이론과 실천 기술의 어떠한 실천론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보면 네, 이 이론은 사회 구조적인 기능, 그래서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클라이언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구조 기능론은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체계적인 접근이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내담자, 상담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관의 면담을 이렇게 이제 와요.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는데 이 상담에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든데 주변에서 나를 좀 나의 고민거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상담을 원해서 왔는데 이 사회복지관에서 상담사가 처음에 이 클라이언트를 살해를 하겠죠. 왜 여기로 왔는지 사정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체계적으로 뭐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상담 왔는데요. 그러면은 상담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적 사항에 나의 이름, 그리고 나이, 직업, 가족에 관련된 문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상담을 하면 자, 이 상담사는 요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뭐예요? 여기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1, 2, 3순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서도 가장 급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한 거는 아니지만 예. 요거는 해결을 해서 빨리 개입을 해줘야겠다.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3순위로 놓고 자 이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오면 예, 무엇이 필요한지 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뭐예요? 예. 나름대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기능 구조론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상담을 임하면서 상담에 필요한 기법, 이 상담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 그래서 해결하고 나서의 평가, 이런 걸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한다람에 있어서 구조 기능적인 것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 또 클라이언트의 개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뭐예요? 상담을 할 때는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 구조 안에 들여서, 예,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개별 문제이지만 이 가족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이 사람의 해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그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그런 그 구조 기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속한 사회적인 구조, 기능을 분석하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게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계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 기능적인 부분은 사회적인 연대, 자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강조를 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필요한 자원 체계도 굉장히 강조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혼자서 환경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다. 이 환경과 나와 주변의 환경, 이거는 서로 공동체적으로 가야 된다. 공동체. 환경. 그래서 이런 나를 포함한 이 주변의 환경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해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안에 여러 가지 체계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주요 체계가 있는 반면에 주요 상담에 관련된 관점도 이렇게 살펴본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 이론과 구조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갈등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그야말로 나와 상대방의 의견이 같지 않으면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죠. 이것이 사회 내의 어떠한 불평등이라던가 권력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계급 같은 갈등주의에 대한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사회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갈등 이론은 어디에서나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내의 어떤 불평등, 그래서 불평등이라 하는 것은 자, 똑같이 우리 태어난 동년배들 보면은 누구는 굉장히 성공해서 잘 사는데 누구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예, 산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주고서도 우리는 뭐예요? 시간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시간 활용을 정말 못하는 분이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가 뭐예요?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불평등이 될 수 있고 권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하 관계. 그래서 위에서 명령 하달이 내려오면은 아래에는 뭐예요? 무조건 예.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 그래서 그런 것들 권력 관계라고 하고 계급 갈등도 역시나 사회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들어서 기능주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19세기 중반에 마르크스, 예, 공산주의 우리 마르크스, 레닌 많이 들어보셨죠? 칼 마르크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 갈등 이론을 발전을 시켜서 이후에 베버라는 학자가 더 많이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 이론은 사회가 다양한 계층과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데 주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편먹기 하죠. 편먹기. 내 편, 네 편. 그래서 서로가 뭐예요?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다 보면 그 갈등 관계에서 예, 오히려 좀 더, 그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잘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등 이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뭐예요? 그 상대방이 못한 거를 다른 상대가 해냈을 때 그게 더 이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도 역시나 우리가 그 이론 자체를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갈등 이론은 우리가 계층 간에 서로 갈등을 가지고 사회 변화의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갈등 이론은 그래서 처음 누가 발전했다? 예.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누가 다듬었다? 예.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더 여기에 첨가하는 어떠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더 발전된 그 불평등에 관련된 갈등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갈등 이론의 주요 개념은 계급 갈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계급 갈등은 사회가 서로 다른 경제적인 지위, 그래서 이해관계를 가진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계급, 그래서 부르조아와 노동자 계급, 프로레타리아의 갈등 관계 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르조아는 뭐예요? 자본가, 부자. 그리고 계급자는 뭐예요?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서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르주아는 뭐예요? 배불리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본가의 역할이죠. 그러면은 계급에 있어서 낮은 계급은 뭐예요? 노동자죠. 그럼 노동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한 대가를 이 부르주아 계급이 있는 자본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자본가는 그 이득을 최소한 조금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많은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뭐예요? 계속 가난을 면치 못하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뭐예요? 안 되겠다. 우리 혁신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르주아에게 뭐예요? 예,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자들을 뭐예요? 예,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본을 빼앗아서 나눠 갖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이후에 또 나오는 단계가 있는데, 부르주아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사는 거고, 예, 그리고 노동자 계급은 계속 낮은 계급의 예, 일을 죽어라 열심히 해도 예, 너무 살기가 힘든 거죠. 자, 이런 그 계급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급, 갈등주의 이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본가의 계급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 계급을 착취를 한다. 맞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자,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 그래서, 그 농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노예라고 하죠. 옛날에 중세 세대 때,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이 사람들은 그 노예를 굉장히 많이 부려먹었죠. 그때는 이제 노동자의 계급, 그러니까 그 노예 계급을 몇 명을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중세 세대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노예들이 뭐예요? 내 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인 재산. 자, 그로 인해서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 계급 갈등 이론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권력과 지배인데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갈등 이론을 확장시켜서 권력과 지배의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권력이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개인이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사람을 많이 부릴 수 있죠. 그리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더 많아서 권력을 더 쟁취를 하려고 했던 거고, 지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의 권력으로 권력이 공식적이고 제도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지배인데 비정상적인 지배가 있죠. 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아주 악랄한 어떤 이제 뭐그 예를 들어서 그 지배 계급에 있어서 금방 이야기했던 농장주 그래서 지배를 많이 하고 그 노예들이 일을 안 하면 뭐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과거에 서양에 보면 자 이런 게 지배 구조의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갈등주의 이론에서는 이런 권력과 지배가 굉장히 난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권력은 단순히 경제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자원에서도 기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단순히 생활의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적인 요소의 이런 자원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배 권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정치나 사회적인 자원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쪽의 정치의 힘이 세냐에 따라서 사회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착취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의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착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당한 노동을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은 뽑아 먹으면서 정상적인 임금은 주지 않는 거. 그래서 노동자에겐 굉장히 불이익이 되는 거죠. 자, 계급주의에게만 좋은 것을 이제 우리는 착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 착취라는 게 많이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나라는 이제 최저임금제에 관련된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뭐 시간당 이제 뭐 지금은 10,000원이 넘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이 뭐 올해 2025년에 200만 원이 넘었죠. 이거는 최저 상한을 정해 놓은 거예요. 왜? 일을 했으면 이만큼의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뭘로 본다? 예, 착취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놔서 이런 노동자들의 어떠한 그 인권이나 노동자의 그 사회 보장을 충분히 해주는 이런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뭐 최저임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고용주가 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름의 각자의 그 나라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그 계약서 자체에 뭐 1년 이상 뭐 이런 게 없어요. 정규직이니 뭐 비정규직이니 뭐 이런 게 사실 주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며칠 하다가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네. 그러면서 뭐 잘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 강화가 되었다 보니까 함부로 고용된 고용자가 노동자를 자를 수가 없죠. 해고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노동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착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고용주는 착취를 한다라고 보는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착취는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 중 일부를 자본가가 차지한다라고 함으로써 착취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 그래서 그 자본가가 차지함에 있어서 그 노동자에게 가야 될 이득을 고용주가 가지는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예, 조금 차이 나게 줬죠. 이것도 뭐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착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관련된 법적 예, 보호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를 위한 이런 법들이 결국에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본가의 어떠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공평하게 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착취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계급과 빈곤, 그리고 소외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에는 지배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상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계급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노동자 계급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하고 그거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갈등 이론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갈등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그럼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사회복지사는 갈등 이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결과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 자, 우리는 클라이언트 문제가 예를 들면 이 클라이언트는 지금 너무나도 의식주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주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집의 빈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빈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돼요?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 직장을 다닌 대가로 임금이라는 걸 받아서 필요한 개인이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되는 건데 자,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정의 이 빈곤은 과거에는 이 가족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난은 죄다. 가난은 본인 스스로가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맞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너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으니까 너가 빈곤한 거야. 왜? 다른 데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빈곤을 면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빈곤하냐?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사상, 너의 개인적인 부분,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너의 가정, 너의 집에 문제가 너야. 너로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야. 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난한 이유는 이 집 식구들이 너무 게을러서, 예, 돈을 벌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지금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사나요? 이 집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일을 못해. 자녀는 이 부모로부터 어떠한 수혜의 복지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배우질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들여다봤더니 알코올 중독인데
문제는 직장에서 해고가 돼서 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더 이상은 가장의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가족이 불행하게 빈곤으로 빠졌다라고 하면 왜 빠졌을까?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직장을 다녔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 직장을 못 다니게 돼서 돈을 벌질 못하니 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부인 역시나 병을 앓고 있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정이 피폐해졌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뭐예요? 자, 예전에는 너네 가족이 게을러서 못한 거는 너네 가족 사정이지 국가는 아무런 개입이 없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구조적으로, 자, 구조적으로 여기에 바로, 자, 금방 어디 있어요? 구조적으로 불평등 결과는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고가 돼서 마음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빠졌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뭐예요? 알코올을 끊을 수 있게끔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직장을 어떻게 해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이 어떠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직업 전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온전히 뭐, 사회에서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다거나 일정 기간, 어떠한 연수를 통해서 다시 회사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장을 알아봐줘서 이 가족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조적으로 이제는 개인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온전한 가족으로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 이런 것이 바로 갈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의 그 구조적인 불평등은 이제는 국가에서도 개인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전체 국가로 전체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갈등 이론은 이러한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권력 속에서도 불균형 속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의 어떠한 상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계획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온전하게 기생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등 이론은 이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옹호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옹호는 뭐예요? 예, 편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을 들어줄 때 어떻게 잘 살 수 있게끔 편 들어주는 거를 옹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보면 권리와 이익을 보호를 받고 또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맞서서 싸우는데 중점을 두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론들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불평등이나 권력의 관계에서의 해결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문제의 근원을 파악을 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에 있어서 질을 향상하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호작용인데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혼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 그러니까 상대가 누군가는 있어야지 상대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작용 이론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시적인 건 뭐예요? 좁은 의미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시적인 건 뭐예요? 큰 수준.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시적인 거, 협소한 거는 미시적인 수준이라고 하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 또 미드라고 하는 학자와 블루머가 이야기하는 주요 이론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이라 하는 것은 이제 교환 이론과 같이 맞물려서 설명할 수 있겠고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이라 하는 것은 미드와 블루머가 발전시켜서 인간 행동이 상징하는 의미를 이제 형성을 통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환 이론이라 해가지고 또 블루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피터 블루가 이야기한 것도 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떠한 이제 사회적인 작용을 형성하는 자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드는 이러한 자아를 I와 미로 구분해서 I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자아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반영한 자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 취득이라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그래서 이는 타인의 관점을 고려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한 듯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스스로가 조절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상징적 상호 이론은 결국에는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통하는 도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호나 언어, 상징을 통해서 우- 사회의 현실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상호 간의 교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악수는 우호적인 인사로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포옹을 하고 나름대로 뭐예요? 그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정말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뭐예요? 좀 더 다정다감하게 하고 또 스킨십을 하면서 더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교환 이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어떠한 이제 유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과 자원을 교환하는 과정을 우린 교환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서로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런 교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친구 간의 어떤 이제 호의 교환, 그리고 상호 이익을 위한 교환 행위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상호 의존성으로 기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의 행동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내가 담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서로가 뭐예요? 그 행동에 있어서 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의지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또 얘기하는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의 협력은 상호 의존성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 이거는 이제 팀 프로젝트로 과제를 만드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은 뭐 많게는 3명에서 5명 조를 짠다. 그러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자, 팀 프로젝트로 발표를 할 겁니다라고 하면 과제를 이제 뭐 교수님들이 내주실 때 과제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집단 어떤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까요? 음. 자, 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 원두막이라는 거를 한번 원두막을 제시어로 줬다.
라고 하면 각 팀 프로젝트에서는 자, 그러면 원두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볼까? 자,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원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일을 서리할 때 원두막에서 주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원두막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수박을 먹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원두막이라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팀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두 개씩 뭐예요? 제시를 하면서 이 나름대로 원두막,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이런 원두막을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는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 원두막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 원두막에 대해서 팀 프로젝트니까 나중에 우리 조에서는 이렇게 원두막에 대한 제시어를 가지고 누구누구는 뭐를 제시하고 누구누구는 이런 식으로 뭐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발표는 누가 할 것이고, 원두막에 대해서 그림은 누가 그렸고, 원두막에 대한 개념은 누가 잡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팀원들이 뭐예요?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 그래서 이게 팀 프로젝트의 상호 의존성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 부분 팀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또 예를 들면 어느 행사에 체육대회를 했다. 그럼 팀으로서 A팀, B팀, C팀 중에 자, 그럼 우리 A팀에 걸려 있는 A팀, B팀 나눠서 C팀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팀의 최우수상을 예를 들면 상금을 100만 원을 건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1등 한 팀에게는 100만 원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팀원들은 뭐예요?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면서 뭐예요? 이 100만 원 우리가 받아서 1인당 얼마씩 나눠도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팀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서로 간에 뭐야 이익을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에 교환 이론.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이런 데에서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 이제 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학교 다니면서 좀 해보면 좋을 텐데, 거의 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유가 되면 서로 끈끈하게 어떠한 이제 그 교류의 참, 그 의미를 두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뭐 토요일 날 뭐 그 수업을 간다.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여러 번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가능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하면서 팀 프로젝트는 사실상 하기가 좀 힘든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론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개념 셀프 역할을 취득하게 해서 롤 테이킹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환 이론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성,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상호 의존성과 교환 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 뭐예요?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교환 이론으로서의 중심을 분석을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클라이언트는 상호 유익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에는 상호작용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로 우리가 상호작용 이론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상호작용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미시적인 수준에서 분석하고 또 인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있어서 향상을 시키고 또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상호작용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이론인데요. 사회적인 차별이라 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발생되는 불평등, 그리고 차별, 억압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중점을 이루고 있다. 자, 이러한 이론 중에서는 인종이나 성별, 계급,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과 억압을 탐구하고 또 이를 인해서 불평등, 권력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이나 뭐 계급이나 성적 지향 이거는 뭐예요? 다 사회적인 뭐 차별에서도 올 수 있고요. 억압에서도 불평등을 호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요 이론으로 보게 되면 교차성 이론과 비판적인 인종 이론 또는 페미니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착성 이론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교착성 이론이라 하는 것은 콜린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 정체성들은 상호작용하면서 또 복합적인 차별과 억압을 경험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교차성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흑인 여성이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단순한 합 이상의 복합적인 중첩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종차별과 성차별. 자, 예를 들면 흑인의 여성이 인종차별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흑인은 또 남녀로 나누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어때요? 차별을 더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있는 데다가 인종차별 안에서도 흑인 중에 남녀로 따졌을 때 여성이 더 또 차별을 더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첩된 효과를 가지는 이종의 잣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차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느 가정에서는 아이가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했을 때 A는 부모님이 굉장히 고위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라 할까요? 좀 잘 사는 집 아이인데 들여다보니까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신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는 집이야. 그래서 어느 그룹의 자식 하면 다 알 수 있는 집안이라고 합시다. B라는 아이를 놓고 봤더니 이 집은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는 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아버지 얼굴 보기도 힘들고 보면은 늘 옷 자체가 얘는 명품을 입고 다니는데 얘는 그냥 아주 좀 뭐랄까요? 옷이 누추하게 보여.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좀 잘 사는 애 집인 것 같아. 얘는 잘 못 살아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 상담을 딱 했는데 큰 외제차에 엄청 비싼 차를 끌고 학교에 딱 오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의 부모님이라고 딱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에 대한 호감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아이의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저쪽 교문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봤더니 이 아이의 부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일용직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뭐 올라와서 이 B 자녀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비교했을 때는 누구한테 호감이 먼저 간다? 이 아이한테 호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동시에 뭐예요? 차별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도 역시나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늘 외롭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여기에다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까지도 얘가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이중적인 잣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착성 이론은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의 후광 효과, 이거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존속하는 한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린아이가 됐든 성인이 됐든 우리는 이런 교차성 이론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교차성 이론이 어느 때는 굉장히 어 안 좋은 뭐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복잡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차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안 좋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참 슬픈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중첩된 효과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차별을 많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나 뭐예요? 이 차별을 또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임승차라고 하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좋은 모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성장을 했을 때도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거에 늘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여타의 환경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제 뭐 불평등한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 교체성 이론은 이런 의미에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자, 비판적인 인종 이론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 법적 구조 부분에서 인종차별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유지되는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벨과 크렌쇼가 이야기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고요. 자, 인종차별을 단순히 개인 간의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 이제는 개인한테 그 가난을 책임지을 수 없다. 사회 구조가 문제가 돼서 실업을 양상하는 사회 구조가 문제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를 안 내겠죠. 그럼 채용 공고를 안 내게 되면 실업자가 양상이 되겠죠. 그럼 그것은 고스란히 뭐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좋으면요. 먹고 사는데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살지는 않죠. 사회가 잘 구조가 돌아가면. 근데 사회가 구조가 불균형으로 불황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회 구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그 구조가 그 틀을 벗어나질 못하고 예 어떠한 그 혜택이라든가 좀 서비스 반경으로 봤을 때 과히 그렇게 차별로 인해서 또는 법적 구조로 인해서 체계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혼자 스스로 이겨내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이런 사회 차별에 대한 그 비판적인 이론으로 통해서 문제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페미니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은 여성 이론을 가지고 지금은 여성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차별과 성불평등 이런 데를 분석을 해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죠, 남성에 비해. 똑같이 입사를 해도 남성은 급여 차이가 여성보다 많죠. 그리고 남성들이 진급할 확률이 여성보다도 많았죠.
빠르죠. 자, 이런 것이 페미니즘 이론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지위를 여성들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로마 때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어요. 여자는 의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켰죠. 우리에게도 예, 투표권을 달라. 참정권을 달라. 그래서 최초에 이제 여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유럽에서. 그러고 나서 그거를 계속 뭐예요? 여성 단체, 권익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호주제가 있었던 거는 뭐예요? 예, 남성 우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점점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사회 주요 관직들을 많이 기용이 되면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부아르와 버틀러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여성의 관점 그리고 가부장제 성 역할에 대해서 비판을 중심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지금 페미니즘 이론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이런 이론을 우리는 학습을 또 하는 거고요. 자,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억압 관련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차성 이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다차원적인 정체성을 이해하고 복합적인 차별과 억압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어, 철학이고요. 내용이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개별화된 지원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판적인 인종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결국 예를 들면 인종차별적인 정책,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옹호 활동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복지사는요, 다각적으로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는 여러 활동 중에서도 중재자 역할, 중개자 역할,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옹호라고 하는 것은 편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클라이언트 편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페미니즘 이론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에서는 여성의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성차별, 평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이 유용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에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인 차별, 억압, 이런 이론들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를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억압을 깊이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에 대한 수립을 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생애 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라이프 사이클을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 주기에서 그래서 개인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과정에 다양한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죠. 개개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는 거죠. 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안다라고 하면 자, 신체적으로 언제까지 성장하고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인지와 정서를 함양을 해서 나를 컨트롤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생애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 과정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생애 주기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아기 때, 아동기 때, 청소년 시기 때, 그리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가면서의 발달 과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은 주어져요. 근데 다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발달 과정은 고유한 특색이 있고 또 그만큼 개인에 대한 어떠한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를 이해를 잘 해서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발달 과제의 변화를 예측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생애 주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 단계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애 주기를 이야기한 학자는 에릭슨과 피아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릭슨, 피아제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 연구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에. 그래서 이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에릭슨은 심리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는데, 8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주요 가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 8단계로 나눈 것은 누구다? 에릭슨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 영아기는 태어나서 0세부터 2세를 영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아기 때는 주요 개념이 신뢰 대 불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성 대 불신. 신뢰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신뢰 형성이 되어야만 이 영아기 때 어때요? 예,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자, 신뢰감 형성이라 하는 것은 영아는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죠. 누구한테? 주 양육자인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에게 애착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 그래서 부모의 일관된 돌봄과 애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때이기 때문에 최초로 아이가 태어나서 어, 세상에를 나왔는데 아이가 배가 몹시 고파요. 배가 몹시 고파서 막 울어요. 그러면 주 양육자인 부모가 얘가 왜 울지? 배가 고픈가?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나름의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막 울기 시작하면 누구를 부른다? 부모라는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예, 욕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있는데 아, 배가 고프구나라고 하면서 우유병을 얘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배가 고픈 나머지 우유를 잘 먹죠. 그러고 나서 편안한 상태가 됐어. 자, 이게 바로 내가 울 때 부모가 오는 거는 뭐예요?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오질 않아. 그 울다 울다 아이가 지쳐서 그냥 자요. 그래서 아이가 또 배가 고파서 막 깨가지고 또 울어. 그런데도 부모가 안 와. 그러면은 이 아이는 뭐예요? 불신감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내가 제때 어, 오지를 않아. 그래서 항상 뭐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이라는 것은 내가 울었을 때 빨리 나의 어떠한 요구를 들어주면 신뢰감이 생기고 아무리 불러도 안 왔을 때는 뭐예요? 불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아기 때 주요 개념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신뢰감 형성이 바로 이런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아기에 발생되는데 2살에서 여섯 살이 될 동안에 6세가 될 동안에 자율성 대 수치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영아기 때는 내가 울어서 나의 생계를 내가 부모를 불렀다라고 하면 유아기 때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뭐든지 유아기 때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생각이 나겠지만, 아이가 뭐예요? 자율성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워 나가는데 자기 통제와 자기 주장의 중요성을 배우고 긍정적인 강화와 과도한 통제 방지가 이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율성은 뭐예요? 애들이 이때는 다 내가 어, 심지어는 컵에다가 우유를 따르는데 이 아이가 자꾸 쏟아. 그런데도 이 아이는 뭐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 내 거, 막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이때는 자율성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거를 통제를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유를 쏟아서 부모한테 혼났어. 그럼 나는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응아를 하는데 부모는 이 아이를 응아 연습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자꾸 바지에다가 응아를 싸네? 그러면은 뭐예요? 엉덩이를 확 때리죠. 또 쌌네, 또 쌌어.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갑자기 이 아이는 뭐예요?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뭘 하려다가도 수치감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아기 때의 주요 개념은 자율성 발달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이 발달 단계에. 이 단계에 자율성을 획득을 해야 아동기에 가서도 뭐예요?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동기 때는 벌써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아동기 때는 친구들과의 어떠한 놀이, 친구들이랑 같이 상호작용하는 게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업 성취와 사회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아동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근면성, 성취감을 얻어서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그래서 이때는 아동기 때 아이들이 뭐예요? 부모랑 같이 가는 여행보다 친구들끼리 노는 거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어떠한 열등감도 느끼게 되고 또 친구들을 따라서 좀 더 모범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우리가 그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학업을 잘할 수 있는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청소년기 때는요, 12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 개념은 청소년기 때는 정체성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 오는 시기,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그래서 자아 정체감의 혼돈이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예, 어떠한 정체성의 혼미가 오기도 하고, 정체성에 관련된, 어, 정확한 분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제 여기에서 정체성에 관련된 혼란을 느낌으로써 부모에게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자아 탐색이라는 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탐색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시기다. 그래서 자율성과 지지가 필요함을 청소년기의 주요 특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인 초기에는 18세부터 40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에 보면은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초기에는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동료들과의 집단 생활을 하면서 친밀감이 형성이 됩니다. 자, 친밀감의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립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중요한데 성인 초기에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혼, 우정,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인 초기에
이런 것들을 관계에서 형성하는 단계에서 미흡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 초기에는 그야말로 동료가 됐든 아니면 그 직장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든 그 집단에서 굉장히 뭐예요? 우호적으로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 홀로 왕따, 고립된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초기에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은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장 큰 가업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중년기를 보게 되면 40대에서 65세를 중년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요 개념에는 중년기 때는 굉장히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죠. 사회생활을 왕성하다 보니까 뭐예요? 생산성 대 침체감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중년기에 내가 이만큼 성장을 해놨다라고 봤는데 어느 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별로 해놓은 게 없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요 개념 자체가 생산성 대 침체감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생산성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거의 중반이라고 하면 40대에서 50대 중반으로 들어가죠. 이 시기에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가족들하고의 어떠한 그 연대, 역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자녀들을 다 키워서 뭐 분가를 시켜놨든 아니면 뭐 훌륭하게 잘 키워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동안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는 생산성이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직장을 잃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뭐에 침체감이라는 것을 또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중년기의 발달 과정은 이렇게 생산성에 기여하는 것, 이게 주요 특징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노년기 65세 이상을 노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요 개념에는 자아통합의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은 자아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꼭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삶에 만족해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면 자아 통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왔다, 그동안. 과거가 바쁘게 살면서 현재 되돌아보니까 참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살아오는데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아 통합인데 살아오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야라고 하면서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죠. 살면서 자녀들한테 내가 충분히 부모 역할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로서는 내가 빵점이네라고 하면 뭐예요? 절망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의 특징은 자아 통합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훌륭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에 자아 통합을 이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노년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게 갑자기 바뀌어서요. 네, 그래서 노년기 때는 결국에는 자아통합이 삶의 성취감을 지원하고 이제 회상요법,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아왔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회적인 연결,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노년기에는 그야말로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나라는 생각이 노년기에는 뭐예요? 살면서 세상 살면서 내가 이렇게 부질 없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노년기에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살아오신 분들은 자아 통합을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절망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 발달의 생애 주기에 따르면 사회복지 실천 과목에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각 단계별 발달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사회복지의 개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발달 단계에 관련해서 생애 주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게 여기서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자, 다음은 우리 요거 예, 요 교재는 지금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하나로 메인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부교재도 이용해서 다른 교재하고 병행해서 좀 차이도 좀 살펴보고 또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교재를 또 이용을 할 거니까 부교재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PPT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지난 그 1주차 1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인간 발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듯이 인간 행동은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발달 과정마다의 주요 가업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 발달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주된 결정 요인으로 인해서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이 이상 행동이나 부정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간 발달의 개념은 결국에는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 하는 것은 유전적인 의에서 부모의 유전에 전해지는 순간 그게 이제 인간적인 발달로 변화해서 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성장은 유전적인 부분이 참 많더라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숙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그 유전자의 요인에 따라서 발달적인 부분들이 통제되면서 생물학적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성숙은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변하는 그 신체 기능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필요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훈련을 한다거나 연습을 통해서 발달적인 부분이 변화를 하고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경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학습,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 발달을 단계로 보게 되면 태내기 때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青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우리는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인간 발달 단계가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인간 발달의 단계에서는 태내기라 하는 것은 임신에서 출생까지를 우리는 태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어떤 성장을 할 때 있어서 일생 중 가장 빠른 시기로 이루어진다. 언제? 태아기 때. 그래서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으면서 첫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수에 맞춰서 아이들이 뱃속에서 엄청나게 음, 그 폭풍 성장을 하죠. 처음에는 눈, 코, 입이 없었는데 뭐 인제 한 5 주, 6주 되면 눈, 코, 입이 막 생기고 그리고 뭐 내장 기관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내장 기관에 뭐 어떠한 내분비 단계에서도 이때 뭐예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능들이 여기에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임산부 건강 문제, 선천성 장애 발생 예방 이런 것들이 태내기 때 중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아동 발달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안정성을 관련이 있더라. 영아기 때는 부모와 애착 관계에서의 형성 그리고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 기초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족의 어떤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부부의 다툼이 있거나 싸우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사회 발달의 기초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거죠. 부모의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 뭐에 존중해주는 태도,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기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저 모양 저 꼴이야? 결국에는 뭐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집안일수록 우리는 그 사회성 발달이 빠르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사회성 발달은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 유대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믿어주고 그리고 발달 단계에 있어서 그만큼 뭐예요?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에는 결국에는 애착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사회성 발달이 기초된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습관이 아이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사회복지 영역으로 봤을 때는 선천성 질병과 장애 문제, 지체 발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애착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참 많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유아기를 보게 되면 어떠한 이제 인지 능력 발달이라던가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눠 본다라고 보고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게 유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아이들이 뭐예요? 신체 발달에 따른 질병 문제, 안전사고 방지 등이 있다. 이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아기의 아이들이 제일 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발달에 있어서 신체적인 발달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괜찮을 거야라고 하면서 뭐예요?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런 인지,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나 사회적 측면,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동기 때는 그야말로 성장이 느려지고 또 운동 기능에 관련돼서 체력, 신장이나 기억력과 같은 언어 능력을 포함한 인지 발달, 학습 가능, 또 유아기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학교, 친구들의 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비만, 아동학대, 이런 기타 등등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부분도 역시나 사회적인 편견,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체형이나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또 초기에 보면은 중학교 시기에 사춘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는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이제 부모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청소년 후기 때는 보게 되면 고등학교 시기 그래서 자아 정체감 확립을 위해서 삶의 과제가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아 정체감 확립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아 정체감의 어, 자아 정체감을 확립, 자아 정체감의 혼란, 자아 정체감의 혼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성교육과 자아 정체감 형성, 비행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때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뭐 불안정에 의한 어떠한 학습된 효과를 보기에는 결국에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런 교육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사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청년기에는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최고조에 달아서 서서히 감퇴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지적 능력을 확장을 하고 뭐 직업이나 사회활동, 가족 떠나 결혼하고 사회 양육에 대한 가업 수행, 기타 등등이 청년기에 많은 수행으로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청년기 때는 뭐 우리가 영역으로 봤을 때는 금주나 금연,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형성 등에 있어서 또 직장 적응이나 자녀 양육의 역할에 대한 문답, 그리고 여가 교육, 상담 프로그램, 기타 등등이 청년기 이 시기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간 발달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년기는 40에서 65세를 중년기라 하는데 직업적인 부분에서도의 역할, 또 부모 역할, 사회적 역할, 그래서 약 25년간의 시기가 있었는데 신체적 기능 감퇴, 그리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활동 시기가 있는데 다양한 스트레스,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있고 사회복지 실천의 관심 영역, 그래서 성인병이 증가하고 또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의 장애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있는 게 이제 중년기라고 보는 거고요. 또 고용 관련 서비스와 직업 훈련, 고용 알선 사업 이런 것들이 중년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노년기 때에 우리가 이제 65세를 노년기라 하는데 신체 기능이 이제 점차 감퇴되면서 반응 시간이 느려지죠. 그래서 지적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삶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제 귀한 시간들이 되겠죠. 또 죽음을 대비해서 삶을 정리하는 어, 그 가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날을 이제 회상하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구분함으로써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역시 노인의 질환 또는 고독, 소외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고 치매 문제와 은퇴 준비 교육, 또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충, 또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이 노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격과 인간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요. 프로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일관된 반응 양식을 설명해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 특정한 유형을 창조하는 정신적인 부분의 체계인 인간 내부의 역동적인 조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환경과 대인 간의 어떤 적응 능력을 살펴보고, 독특성, 안정성, 일관성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또 성격 유형에 미치는 요인들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의 통일적인 조직적인 행동이 있으며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유지 이런 환경적인 요구에 관련된 기반을 제공하고 각 개인들을 규정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각 개인의 본성, 탐색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그 사람의 성격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격 유형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그 미치는 영향은 유전적이고 또 생물학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환경과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은 각기 좀 다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건지 알고 가면 내가 이해하기에는 좀 많이 쉽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특정적인 부분을 미리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봐야겠다.' 아니면은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어 터놓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대인관계는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이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외현적인 행동과 내현적 행동 그리고 무의식적인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외형적인 행동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외부로 표현되는 행동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가들의 어떠한 관심 이게 인제 외현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내현적인 행동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활동 그래서 그 틀에서 작용하는 신념,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과 도덕성 발달 이론 등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론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과 어떤 의식과 무의식 간의 구분을 했을 때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고요.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인간 행동을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욕망에 의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행동은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었고요. 행동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미국의 심리학자 왓슨이라는 학자는 쥐를 가지고 이렇게 또 심리학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쥐의 학습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심리학의 유일한 주제는 오직 행동뿐이어야 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심리학이 하나의 과학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행동면은 연구를 해야 하고 정신생활의 주관적인 연구를 배제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지 심리학은 인간을 능동적인 정보 처리자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인지랑 감각 자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하고 또 부호화해서 기억 속에서 저장하고 다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출하는 정신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 심리학은 내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되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는 거죠. 자 인본주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인제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를 하고 또 그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른 개인의 현상학적인 초점을 둔다. 그래서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각과 경험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또 정신 역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신분석적인 연구는 미국에서 행동주의가 시작됐다라고 했죠 거의. 그래서 프로이드에 의해서 확립이 됐던 거고 프로이드는 이런 기본 가정 그래서 우리 행동의 대부분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지시가 되고 또 이 지시는 프로이드 이론에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식을 못하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사고 숨겨진 동기, 욕망, 공포 등 기타 등등 굉장히 정신 역동적인 관점에서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자, 인간 행동의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됨을 인간 연구에서 직관적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관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심층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성 특성을 보게 되면 인간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인간의 사회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친교형과 집단 소속감, 의사소통, 프라이버시 등의 몇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친교 형성이라 하는 것은 친교는 공유된 관심이나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제 뭐 친목을 다지는 어떤 회를 구성했을 때 여기에 주로 인제 우리가 관심 분야를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냐 뭐 이런 것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라 해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냐 아니냐 자신을 규명하는 방식의 일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고, 의사소통 역시나 우리가 주된 매체인 영어는 사회 성원들의 교류 그리고 대화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사회 문화의 특징을 담아내고 그 그릇에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프라이버시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가족관계 사이에서의 어떠한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영역은 우리 초점을 두고 양자 간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실천에서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결국에 역사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이 이론적 기반과 실천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환경 중 어느 쪽 초점을 두는 게 어 나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 조직과 협회에서는 특히 인간 개인의 가족과 집단의 변화를 초점을 두는 거고요. 인보간 운동이라 해서 네, 빈민과 이주민에게 환경을 복잡성을 잘 이해시키고 환경을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것을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인보간이다. 자선 조직과 협회는 실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또 빈곤과 이주민에 대해서 환경 복잡함을 가지고 환경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빈민이 이주민에게 환경의 복잡성을 잘 이해시키고 환경을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초점을 두는 것이 인제 인보 간의 운동이라고 보는 건데, 인보 간의 운동은 결국엔 정책적 접근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사회복지 실천을 보게 되면 1920 년대는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으로 개인의 정신 내적 측면과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1930 년대는 미국의 대공황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정책적 접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1940 년에서 50 년대에는 미국 사회가 경제적인 번영을 회복함에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역할 등은 치료하는 임상적인 접근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빈곤 문제가 다시 시작하는 관점에서부터 부각돼서 빈곤과의 전쟁, 시민권 운동이 전제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1970 년대는 사회복지 전문직 내부에 존재해 왔던 다양한 분열과 불화의 어떠한 이제 요인들이 표출되고 심화됨으로써 통합적 접근 여기에 따른 실천 요구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대로 이르다 보면 70 년대는 이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1980 년에서 오늘날까지는 인간과 환경과의 어떤 이중적인 초점,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같은 경우에도 챕터는 우리가 부교재를 사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인간 발달이 사회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그 영향에 따라서 어 인간 행동, 사회 환경 실천은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 발달의 개념부터 성장 단계에 있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노년기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간 발달의 단계는 계속 이야기했듯이 태내기와 영아기, 유아기, 학년 전기, 학년 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요렇게 인간 발달 단계마다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반복 학습이 그래도 내 귓가에는 맴돌고 있더라.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찝어가면서 내 거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르면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또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메일 여기 학교 메일 있죠. 그런 메일을 통해서 궁금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과 인간 행동도 좀 살펴봤고요. 인본주의 관점도 그리고 정신 역동적인 관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3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 3주 차에 본 교재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3강까지 하려면 1강, 2강을 다 듣고 3강을 진행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3강까지 하게 되면 좀 지치고 힘들지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학업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챕터는 제가 한번 보자면, 예, 정신역동 이론, 1, 2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행동주의 이론도 1, 2로 나눠져 있는데, 요것도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